저는 30년 넘게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어르신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해온 김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통장에 자녀가 조금씩 돈 모아드렸더니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니면 살던 집을 고쳐주려고 예금을 해뒀는데 그것까지 재산으로 잡혀서 연금을 못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보를 알려드리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사실 이 돈이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한 달 생활비에 보탬이 많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다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실제로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도 매달 5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득 환산이라는 건데 이 때문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봄에 73살 되신 이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생활이 정말 어려우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대요.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탈락했는지 물어보니까 할머니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뭐냐면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평생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으세요. 딸 결혼식 때 주려고 고이 모셔둔 돈인데 연금 심사에서는 그 돈을 매달 11만 원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나라에서는 자기를 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흘리신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통장에 잠깐 넣어뒀다가 연금에서 탈락한 분도 계시고 자녀가 생활비라고 몇 달치를 한꺼번에 넣어줬다가 문제가 된 분도 계세요. 또 다른 경우로는 78세 되신 박재수 할아버지 사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몸이 불편해져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셨는데 고향에 조그만 논 한 필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논은 농사도 못 짓고 팔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연금 심사에서는 그 논을 재산으로 잡아서 할아버지를 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나보고 돈이 많다는데 자기는 하루하루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겨우 살아간다고, 그런데 나라에서는 자기를 부자 취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기초연금 제도가 실제 생활 수준보다는 자산 평가에 더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도 서류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이런 제도의 구조나 탈락 사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에요. 연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 통보만 받고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형식적인 안내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어르신들이 연금 탈락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특히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차피 못 받는 거라고 대충 넘어가거나 어르신 혼자서는 어렵다면서 자녀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세금을 내시면서 살아온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거죠. 그런데 제도의 복잡함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영희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재산을 정리하신 후에 다시 신청해서 지금은 매달 연금을 받고 계세요. 박재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재산 자체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무지와 준비 부족이라는 거예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준비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 정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재산 분산이나 증여 같은 방법들도 있고 무엇보다 신청 시기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하면 어렵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복잡한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본인이 연금을 못 받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제도는 분명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걸 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예요.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담도 들려드릴 거고,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팁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이런 정보들은 책에서도 찾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얻기 힘든 현장에서 나온 살아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실전 노하우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통장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연금 수급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거든요. 연금 심사를 할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석 달 전부터의 통장 잔고를 평균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다가도 어떤 특정 시기에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게 평균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순자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에 통장에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이 용돈이라고 한 번에 500만 원을 넣어준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석 달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을 다시 찾아가시라고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필요한 만큼씩만 받으시라고 했죠. 할머니가 처음에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아들분도 납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통장 잔고를 정리하신 후에 다시 신청하셨더니 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이처럼 통장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시면 연금 신청 전에 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들이 생활비를 드릴 때도 한 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매달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농지나 임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연금 수급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골에 계시던 분들이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되면서 고향 집이나 농지를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들도 다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72세 되신 최만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딸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고향에 놓은 두어 필지와 옛날 살던 집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집은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하셨어요. 이유가 바로 그 부동산 때문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땅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니까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이 뭐가 좋다고 자기를 부자라고 하냐고, 그 땅으로는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렸어요. 첫째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이었고, 둘째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면 아예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녀들과 상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연금을 신청하셨더니 받을 수 있게 되셨거든요.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함부로 처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청 시기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보험금을 받은 직후에 신청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통장 잔고가 안정된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건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신청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면 된다고요. 네 번째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에요.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방식이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9세 되신 장영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으셨는데 각자 매달 10만 원씩 드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셋째 딸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추가로 더 드리곤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추가 용돈들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자녀분들께 제안을 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는 금액을 정해 두시고 특별한 용돈은 현금으로 드리시라고요. 그리고 꼭 통장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연금 신청 시기를 피해서 드리시라고 했죠. 이렇게 방법을 바꾸신 후에 할머니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누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특히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 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라고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 처음 한두 번은 탈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결국 연금을 받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나누시기 바라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정확해지고 함께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경험한 기초연금의 현실과 그 해결 방법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들으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70세 되신 오정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셨어요. 3번이나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연속으로 탈락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미 글렀다고 나라에서 자기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할머니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우선 통장에 적금이 만기되면서 들어온 800만 원이 있었고
고향에 사용하지 않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들이다 보니 소득 계산이 복잡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적금 만기금은 아들분께 맡겨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받아 쓰시도록 하고 고향 집은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증여를 고려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분께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만 들이시도록 부탁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미 3번이나 떨어졌는데 과연 될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준비를 하셨어요. 통장 정리하는 데만 3달이 걸렸고 부동산 증여 절차까지 마치는 데는 6달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하신 게 작년 가을이었는데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할머니가 연금 통장을 받으시던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거든요. 지금 할머니는 매달 3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시면서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 되신 김철호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몸이 불편해져서 운전을 그만두신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택시를 살 때 대출받았던 게 아직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빚이 있으니까 재산에서 빼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잡하게 계산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빚도 있고 수입도 없는데 왜 연금을 못 받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대출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대출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시라고 했죠.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정리하고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도 지금은 연금을 받고 계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찾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제도가 복잡하고 경우마다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인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에요. 본인의 재산 상황과 소득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둘째는 철저한 준비예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가족들의 협조예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기초연금 제도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지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신고도 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해 드린 어르신들 중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더 적극적으로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도 편해지시고 건강관리나 사회활동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연금을 받게 된 후에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선순환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예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노년에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런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 부족이나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도전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방법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